클래식과 함께하는 설 연휴 상쾌한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선영입니다. 이번 설 특집 99.9 클래식 초보 입문자를 위한 참 쉬운 클래식 둘째 날 시작합니다. 오늘도 클래식 해설 친절한 클래식 멘토 이영빈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멘토 이영빈입니다. 네, 클래식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도록 클래식 감성 99.9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유튜브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OBS 라디오 설 특집 99.9 참 쉬운 클래식 찾아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쳐서 아쉬운 분들께서는 꼭 챙기시고요. 클래식 세상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클래식 입문인 만큼 쉽게 접근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이야기를 해본다고요? 네. 네. 이 최고의 걸작을 남기기 위해서 뭐 필사의 노력을 했던 그런 작곡가들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센텀 클래시쿠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세기의 클래식이라는 네네. 의미인데요. 이 클래식의 세계는 이 작곡가가 자기가 살아가던 그런 일세에 풍미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거장의 자리를 놓고 정말 벌이는 하나의 각축전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작곡가들이 이런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또 잊혀지기도 하는 등 이제 명멸에 갔는데요. 그들이 남긴 곡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곡의 예술적 완성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시대를 초월해서 불멸의 명성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바로 그런 꼭 알아두어야 할 작곡가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어제는 바로크 시대의 뭐 새 거장, 뭐 바흐, 핸델, 비발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고전 시대의 천재 하면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재들이 가장 익숙한 줄줄 천재들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네네네. 그 주로 이제 고전파 3인방이라고 그러는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타고난 천재 모차르트 그리고 네. 노력하는 천재 베토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에 이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천재가 되겠고요.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에 독일의 지금의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성악가였고 또 아버지도 성악가였던 그런 집안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이 둘 다 모두 고전주의를 떠받치는 쌍두마차고 또 낭만주의의 여명을 밝혔던 그런 또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모차르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모차르트 작품 중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곡이 너무 많기는 한데 페헬번호라고 해서 네네. 모차르트의 작품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엮은 그 번호 목록이 있습니다. 626번까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1000곡이 훨씬 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많은 명작 중에 가장 이제 좋은 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참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네, 뭐. 그렇죠. 그 중에서도 모차르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까요? 예, 익살과 해악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애수가 흐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마술필이라는 만년에 만들어진 오페라의 서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적이라고도 이제 번영이 되고 있고요. 밤의 여왕의 아리아 잘 아시죠? 그렇죠. 이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다름 아닌 이제 마술필이라는 오페라에서 등장합니다. 그 많은 콘서트에서 사랑받는 서곡 한번 골라봤습니다. 듣고 와서 얘기하면 더 나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는 어떤 연주인가요? 최근에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17년간을 잘 마치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영전에 간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의 로열 콘서트 해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말 간결하면서도 화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공기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 곡 들으니까 그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그 네. 마슬필이 그 공연 장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서 모차르트가 정말 천재 작곡가로서 뭐 면모를 이제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술술 쉽게 곡을 쓰는 걸로 만인의 질투를 얻었는데요. 네. 실제로도 그랬나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천의무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사의 옷은 그 지상의 것처럼 실로 기운 그런 흔적이 없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의무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차르트가 정말 쉽게 쓰기도 했지만 정말 고쳐 쓰지 않는 그런 완벽한 곡을 썼고 또 그런 악보를 남겼다고 하죠. 물론 이제 모차르트도 이제 만년이 되어가면서 좀 더 큰 구성의 오페라나 교향곡을 쓸 때는 좀 더 고뇌하기도 하고 또 신중을 기하면서 많은 부분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굉장히 경이롭게도 모차르트의 작품과 악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치지 않고 쉽게 쓴 그런 흔적이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베토벤 악보는 누가 봐도 베토벤 악보다라고 할 만큼 그게 뭐 많이 메모가 돼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이 베토벤이나 또 후대 브람스나 브루크노도 그랬고 말러나 차이콥스키 악보를 보면은요 거의 이제 그 너덜너덜해진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초고에 이제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개정을 했던 거죠. 음, 거의 개정 매니아 같은 느낌인데 완벽주의라서.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음, 고쳤다기보다는 음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그 고전주의 시대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음, 수가 있습니다. 이 베토벤 때부터 좀 더 이런 태고의 태고를 거치는 음,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도 뭐 모차르트에 못지않은 엄청난 음, 천재였는데 이 교향곡 전체적으로 9곡 중에서 1번에서 6번까지의 교향곡 그러니까 그의 좀 더 어렸을 때 네,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거침없이 음, 써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향곡 8번 미안성이나 교향곡 9번 대교향곡 같은 경우는 이 진도 나가는데 굉장히 음, 어려워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바로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이 그 곡에 잘 투영됐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찰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왕족이나 귀족의 그 의뢰에 의해서 대량 생산하듯이 막 음, 만들던 그런 때하고는 확연하게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이든 모차르트 때는 이 왕족이나 귀족 왕정에 좀 매여 있다 음,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신이 작곡가다, 전업 예술가다 이러한 어떤 정신 이런 게 음,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하이든 모차르트 다 만년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자각하고 깨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베토벤부터 뭔가 이런 신중함이 좀 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장인 정신을 갖고 부단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행을 했던 그런 음, 작곡가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악보가 걸레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음. 보면 당연한 것이었겠습니다. 전업 작곡가로서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무방할? 베토벤은 전업 예. 작곡가라는 자각이 있었던 최초의 음, 예술가죠. 그 베토벤의 곡 중에서 한 곡을 먼저 듣고 얘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추천곡? 베토벤은 예, 뭐 예. 전체 한 9편의 교향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작곡의 패턴을 좀 보면요, 음, 이 두 곡을 항상 형제처럼 서로 닮은 듯이 다른 음, 형제처럼 쌍둥이처럼.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네네. 이게 한 곡에 부여했던 어떤 정서나 성격 같은 것을 음, 부여했을 때 조금 모자라고 아쉬웠던 부분을 아, 다른 다음 작품에다가 곡에. 그걸 예, 투여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교향곡 제5번 운명과 교향곡 제6번 전원을 보면은 음, 이 굉장히 격렬한 모티브가 많은 운명하고 이 음, 6번은 굉장히 평화로운 형태가 그쵸.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그런 예술적 작품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1812년 만들어진 교향곡 제7번과 8번도 음, 똑같습니다. 7번은 5번하고 궤를 굉장히 네. 같이 하는 어떤 웅대하고 사색적인 면을 보이고요. 6번은
8번은? 8번은 네. 6번하고 상통하는 굉장히 온화한 음. 전기 이런 정서가 깔려 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베토벤의 교향곡은 홀스번 때는 스케일이 크고 음. 굉장히 숭고하고 투쟁적이고 막 이런데 짝수번 때는 이제 쾌활하고 소박하고 부드럽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교향곡 제 8번 F장조 작품 93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또 7번, 9번 합창 요런 이제 대표적인 인기 있는 명작에 비해서 조금 가려져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게 좀 특색이 있는 게 늘 자유를 외치고 공화정을 외치면서 나아갔던 굉장히 혁신주의자였던 베토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하이든과 모차르트 시대인 로코코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풍의 작품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교향곡 제 8번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단순히 온건한 고전주의로만 돌아간 게 아니고 되게 반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지한 가운데 유머하고 위트 또 그리고 순간순간 광기 어린 어떤 도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신한 작품인데 제가 또 유독 애착하는 작품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연주? 예, 1985년에 디지털 롱으로 만든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베토벤의 교향곡 제 8번 F장조 제 4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곡 베를리오즈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네. 예, 베토벤답지 않게 긍정과 소확행 뭐 이런 행복감이 음, 가득 넘치는 곡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 아, 리듬감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음,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연휴 동안 들어볼 만한 베토벤 작품 음, 몇 곡 더 좀 추천해 네. 주십시오. 어, 좀 완서 악장, 느린 음, 악장 중에서 한번 제가 골라 보려고 합니다.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이 플랫장 쪽 황제의 협주곡을 보면요. 제1악장과 3악장이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웅장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이에 제2악장 이 아다지오 un poco moso라고 하는 악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음, 이 곡을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의 3악장 음, 아다지오하고 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의 2악장 아다지오 비창, 예, 칸타빌레, 비창의 아다지오 칸타빌레 이 세 곡을 합쳐서 이제 거의 베토벤의 3대 아다지오다 이렇게까지도 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베토벤의 느린 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휴이신 만큼 여유로움을 가지시면서 한번 이 세 곡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악을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세 가지 아다지오를 음, 꼭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설 연휴 특집 참 쉬운 클래식 둘째 날 1부 여기까지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